예,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대부분이신가요? 예비 고1이니까. 혹시 고등학교 학생 있으세요? 고등학교는 없어요? 중학교 2학년 있으십니까? 중2? 예, 중1? 중1, 2, 3이네요. 중3이 많이 계신 거네요. 예.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예비 고등학생, 그러니까 현재 중3을 기준으로 하고 장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8 대입 개편안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울산은 사실은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고거든요. 제가 여기를 이 진로진학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한번 왔었어요. 와서 봤는데 지금 사회를 보시는 이 전영갑 장학사님께서 그 전에 진로진학 상담 회장으로 계실 때 1대1 상담, 찾아가는 상담, 진로 진학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을 잘 하는 센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오시면 아마 센터에 들리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EBS에서 입시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BS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거의 15분 내지 20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EBS에서 입시를 강의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그 3명 중에 1타가 바로 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EBS 1타 강사의 직강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눠준 자료가 2027,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거든요. 그 자료의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역시 1타 강사가 집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고 과목별로 1타들이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입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혹시 좀 부족한 과목이나 타 과목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과목이 있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가 그 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우선 대입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시험은 어떤 구조로 가고 있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2, 중1 그 밑으로 내려가겠죠.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개편안은 현재 입시와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나에게 있어 유불리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입시제도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준비일까 라는 4가지 꼭지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형의 이해입니다. 대학 입시는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인 다음에 2월이에요. 그러니까 중3이 되는 해 2월이에요. 중3이 되는 해 2월에 정부는 대입 정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 2월에 2023년 2월에 이미 대입 정책이 발표된 거죠. 자, 중3 학생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지금이 11월 달인데 9개월 전에 2월 달에 대입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죠? 기억이 나나요? 전혀 안 나죠. 그때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전년도 입시와 같으면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의 입시와 같습니다. 고3, 고2, 고1, 중3 여기까지는 같은 입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여기 오신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은 내년 2월이에요. 2024년 2월 중2 학생이 중3이 되는 해의 2월달, 아직은 중2지만 2월달이에요. 그때 대입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 대입 정책을 보셔야 되고요. 그 대입 정책에 대해서 이미 2028 대입 개편안이 지금 발표가 된 거죠. 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서 확정안이 2024년 2월 달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발표된 2028의 안과 크게 바뀌는 것은 없겠죠. 그런 안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8월 말입니다. 8월 말에 대교협에서 기본사항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대입 전형 기본사항. 이 기본사항은 여러 가지 일정이에요.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 대한 일정, 그다음에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의 어떤 자격 요건, 지원 자격,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특별 전형까지도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하나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고1 8월 말입니다. 그래서 8월 말, 대체적으로 8월 27일부터 8월 31일 요 사이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발표하고 나면 언론에서 어떻게 된다더라 막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일단 들어오시면 1학년 8월 말에 발표하는 기본 사항을 첫 번째로 보셔야 돼요. 자, 8월 말에 기본 사항을 발표하면 각 대학은 자기 대학의 입시를 만듭니다. 기본 사항에 맞게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시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시행 계획은 각 대학이 자기 대학의 입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예를 들어 뭐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이 어떤 학과를 뭐 기계공학과를 뽑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종합으로 몇 명 뽑고 혹시 뭐 논술 전형이 있다면 뭐 논술로도 뽑을 수 있겠죠. 몇 명 뽑고 뽑을 때 어떤 요소를 뽑는지 내신은 어떠한 과목을 반영하는지 반영하는 비율은 무엇인지 수능 최저가 있다면 수능 최저는 어떻게 설정됐는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입니다. 그래서 고2 4월 말에 시행계획을 발표하는데 이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입시는 다 발표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중3 학생들은 발표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다만 대입 정책이 전년도와 같이 간다라는 정도까지만 발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3이 되면 대학은 모집 요강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이 모집 요강은 2학년 4월 말에 발표한 시행 계획을 학생 학부모가 알아듣기 쉽게끔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그것이 모집 요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학과별로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 때 어떤 전형 요소를 뽑는지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이 되면 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대학 입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 두 가지 틀로 되어 있어요. 각 대학이 몇 명을 뽑고 이거는 2학년 4월 말에 발표하지만 이 틀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수시와 정시. 수시라고 하는 것은 수능 시험 이전에 원서를 쓰고 수능 시험 이전에 전부 전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 이전에 원서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수시 모집이고 정시 모집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본 다음에 수능 성적을 가지고 뽑는 전형을 우리는 정시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가는 것이 대학을 잘 가는 것일까요? 정시로 가는 것이 대학을 잘 가는 것일까요? 어떤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나는 수시가 유리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수시가 유리할 것 같다. 있네. 예. 아니야, 나는 정시가 유리할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가 유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손 들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뭐가 유리한지 알 수가 없죠.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일단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 내신 성적이죠. 또 학교에서 보는 뭐 모의고사와 같은 그런 수능 대비한 성적, 이런 성적들을 보면서 유불리를 뒤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수시 모집을 보시면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기 전형은 보통 예체능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예체능 쪽일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반영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다. 그러면 지금 중3 학생들이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고등학교 원서를 쓸 텐데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첫 번째는 내신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내신만 가지고 뽑는 경우도 있고 수능 최저라는 걸 설정해야 대학이 수학 능력 시험을 해서 2개 영역 합 5, 2개 합 6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여야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대학이 수능 최저라는 걸 설정하기 때문에 내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라면 학력이 좀 낮은 학교일 텐데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야 내가 가서 내신을 딸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못하는 학교를 가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어서 수능 최저 정도를 해줄 수 있으면서 또한 내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좀 특화된 그런 학교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할 때 내신을 먼저 봅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을 반영하죠. 내신을 반영하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처럼 일률적으로 내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관련 내신에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역량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교가 좀 갖춰줘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교육에서 학교 밖에서 한 활동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대학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학종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것은 고등학교가 역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 텐데 그 학교가 여러 가지 활동, 진로 관련 활동, 나의 어떤 모집단위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활동이나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잘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러한 활동을 많이 해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할 것이고 그런 활동보다는 내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만큼은 좀 자신 있다 이런 학생이라면 어쩌면 학생부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이겠죠. 시험, 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그 활동을 가지고 작성이 된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봐야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뭐가 유리한지 알 수 없고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뒤에 찾아서 원서 쓸 때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이죠.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그러한 전형이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이렇게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예체능 학생의 실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과 실기예요. 실기는 이건 예체능이니까 수시와 똑같은 거고요. 정시는 대부분 수능 성적을 가지고 뽑는다. 정시에서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거의 없어요.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 정도가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도 모든 전형에 뭐 다 내신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이 있고 반영하지 않는 전형도 있는 거예요. 그 두 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 성적만 갖고 학생을 뽑습니다. 그것이 정시 모집인 거죠.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는 학생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는 원서를 쓸 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대입의 전형은 교과 내신이나 학교 활동을 가지고 뽑는 수시 모집이라 그런 것과 오로지 수능 성적만 갖고 뽑는 정시 모집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 모집은 오로지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정말 7등급, 8등급을 해도 수능을 다 맞추면 서울대도 연대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하지만 내신 8등급이 수능을 다 맞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횟수를 보면 수시는 6번의 원서를 쓰고 정시는 3번의 원서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원서를 씁니다. 9월 달에 9월 11일, 15일 요 사이에 원서를 씁니다. 그때 원서를 써서 교과 종합 논술 실기 등이 있는데 최대 6번까지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를 쓸 때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 수시 납치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에 원서를 쓸 때 합격을 하면 나는 정시에 갈 수 없다. 요 부분인 거고요. 수시에 원서를 쓰지 않았거나 수시 모집에 떨어진 학생들은 정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시는 보통 1월 초에 원서를 씁니다. 올해 같으면 1월 3일부터 6일이에요. 원서를 쓰고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3번의 기회. 정시에 합격해서 등록하면 입시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수시도 떨어지고 정시마저 떨어졌어. 그러면 3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 모집은 다 떨어진 학생들끼리의 경쟁인 것이고요. 다 입시가 끝난 2월 20일 근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입시는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별로 보면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4가지 전형이 있는 거죠.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라고 그랬다. 내신 성적.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 그런데 어떤 내신을 반영하느냐. 대학에 따라서 내신 반영 방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아니면 인문계는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국수영사과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라는 것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대학의 합격선은 낮아집니다.
수능 최저가 낮거나 없으면 합격선 높아져요. 그러니까 수능 없이 내신으로만 뽑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은 합격선이 무지하게 높겠죠. 한양대가 그런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올해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없이 내신만 갖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선이 거의 1점대 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관련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국수영사, 국수영과이지만 자연계 학생이라면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수학과를 가는 학생이야. 그럼 다른 건 못해도 수학 과목은 잘해야 되죠.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 성적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 쪽이면 대부분 수학, 과학을 잘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고요. 경영학과를 간다 그러면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와 관계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수업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수업의 활동은 생활기록부를 갖고 확인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교과세 특위나 창체나 종합의견, 이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시키면 열심히 발표하고 질문에 열심히 답하고,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잘 해오고, 또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그 분야에 어떤 호기심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럼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라. 대학은 어떤 애를 뽑고 싶냐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를 뽑고 싶은 거죠.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아이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아이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만 여기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 학교 다닐 때라고 요즘의 학생들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잔다면 선생님이 깨우잖아요. 야, 저기 있는데 일어나. 깨우면 어머님, 아버님 학교 다닐 때면 일어나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깨우면 미안한 표정을 지은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너 좀 뒤에 가 서 있어. 그럼 애가 미안한 표정을 짓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지나면 선생님도 안쓰러운 거야. 잠이 깼으면 들어와라. 이런 상태이겠죠. 요즘 아이들은 깨우면 성질을 냅니다. 선생님은 그냥 하시던 일이나 하시지, 내가 피곤해서 좀 잠을 자고 있는데 왜 깨우시나요? 이런 표정인 거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을 내면 선생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선생님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생활기록부에 그냥 쓰고 싶어요. 나는 이 아이의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만약에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걔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대학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쓰시는 선생님은 없는데, 아이가 뭐 피곤해서 잘 수는 있지만 깨우면 좀 일어나는 표정을 취해줘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쟤 좀 안쓰러운 표정을 갖는 거지, 왜 깨우냐라고 뭐 대든지 뭐 그렇다면 선생님도 교과세특을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학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역량을 잘 발휘해야 되고, 선생님은 그것을 관찰의 내용을 생기부에 적기 때문에 뭐 엎어서 잔다든지 깨워도 그냥 뭐 아는 체도 안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이 하는 시험을 보는 전형입니다. 논술 시험을 보는데요. 인문계는 언어 논술, 자연계는 수리과학 논술입니다. 언어 논술이라고 하면 보통 제시문을 한 3개쯤 줘요. 가글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애가 인지할 수 있느냐, 가글을 읽고 가의 입장에서 나글을 비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계통이거든요. 그것은 언어 논술이고요. 자연계 논술은 수학 문제 풀기 혹은 수학 플러스 과학 문제 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논술 전형이고요. 이 논술 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기 때문이죠. 논술 전형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정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그것도 가능한 전형이다 라고 보이고요. 또 저 EBS에는 이 논술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EBS를 들으면서 인강을 통하여 준비할 수도 있는 전형이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 좋겠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전형들은 대부분 이제 수시 모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 정시 모집은 수능이라고 하는 성적을 가지고 반영을 한다. 그런데 수능의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이 나오면 그 성적을 가지고 나의 성적을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고 원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학년도 유형별 모집 인원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시행 계획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것이 발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은 고2가 되는 해에 발표가 되겠죠? 네, 그때 4월 달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자, 2025학년도 지금 고2 학생을 대상으로 보면 이건 수시 모집이에요. 수시 모집으로 뽑는 총 인원이 27만 1,481명. 그러니까 79.6%를 수시 모집으로 뽑는 거예요. 올해는 79%를 뽑은 거죠. 2024 올해 3학년은. 그러니까 내년에 0.6%가 늘은 거예요. 이렇게 늘었는데 보시면 고가가 45.3, 종합이 23.1 이런 퍼센트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시 모집은 79.6%를 뽑는데 그중에서 교과의 비율이 45.3으로 아주 많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시 모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정시 모집이죠. 정시 모집이 올해 2024년도에 21%였어요. 21%. 그런데 내년에는 20.4. 정시가 0.6%가 주는 거죠. 줄고 수시가 느는 거니까. 그래서 정시 모집을 보면 정시 모집은 대부분 수능으로 뽑는 거죠. 이 20.4% 중에 18.7%가 수능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다 수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시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이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러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과 서울에 있는 대학과의 차이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거예요. 전국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100%의 기준을 보면 그중에 정시 모집은 20.4%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시 모집이 79.6%인데 그중에 교과가 45.3인 거죠. 종합이 23.1.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은 거죠. 가장 많으니까 역시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내신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꿈이 뭐 전국에 있는 대학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꿈인 것이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15개 대학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모집 중에 정시 모집으로 뽑는 숫자가 36.9%예요. 37%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은 정시 모집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36%인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11.7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3 학생들이 좀 있으면 이제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원서를 써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요. 내가 전국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갈래요. 그러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시면 돼요. 45.3%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수능이 돼야 되고 학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학력이 너무 낮은 학교는 곤란하겠죠. 수능 위주 전형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학교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학종이 36%이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울산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종을 대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줘요, 사실은. 그 부분은 큰 고민이 없는데 저쪽에 수능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학력이 너무 낮은 학교를 가면 수능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부분을 잘 보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무 대학이냐 서울에 있는 대학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회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갈래요. 이런 학생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갈래요. 이런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중학교 3학년 때 우유를 먹어도 우리는 서울 우유와 연세 우유만 먹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고등학교에 들어와야 뭐 건국 우유도 먹어보는 거고 수능이 끝나야 저지방 우유도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시 모집의 일정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거든요. 요거는 2024년이니까 내년 거의 일정인 거죠. 지금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 들어와서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이게 뜨는 거예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는 내년 거 지금 고2 학생이에요. 9월 9일부터 13일 요 중에 원서를 씁니다. 중 3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 기간 안에 대학이
자기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을 3일을 잡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9일부터 13일까지 원서를 쓰는데 11일 날 마감하는 대학이 있고 12일 날 마감하는 대학이 있고 13일 날 마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부분 11일 날 첫날 마감하는 대학은 서울대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뭐 연고대 정도가 마감하고 마지막 날 이제 대부분 대학이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고3이 되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원서 접수 마감이 언제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를 했어요. 이제 9월 달에. 전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전형 기간은 시험 보러 가는 기간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으면 면접 시험을 보러 갑니다. 논술 전형 같으면 논술 시험을 보러 가요. 근데 예를 들어 서류 100 그러면 시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시험이 없어요. 예체능 학생들은 실기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때가 저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봅니다. 올해는 11월 16일이 수능이었는데 내년에는 11월 14일 목요일 날 수능입니다. 수능 시험은 매년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중3 학생들이 나는 언제 볼까? 여러분이 고3이 되는 해에 11월 달력을 펼쳐서 세 번째 목요일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가 수능 보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능 시험 보면 이제 공고하고 이의 신청 받고 그다음에 채점을 해서 점수 발표를 하죠. 점수는 12월 6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럼 대학은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대학들은 수능 시험 보기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기 전에 합격되는 애도 있어요. 그럼 걔는 합격됐으니까 수능을 안 봐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전형이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뭐 보기도 하고 또 붙어서 필요 없는 아이들도 요새는 그냥 보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보다는 또 수험표가 탐나는 애들도 있어요. 수험표가 있으면 뭐 놀이공원,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좀 할인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자,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금요일까지예요. 이날까지 모든 대학은 수시에 합격자 발표를 다 하는 거예요. 올해는 15일까지거든요. 이 마지막 날 발표하는 대학이 사실은 서울대학이에요. 발표를 합니다. 자, 발표를 했으면 수시에 합격된 학생이 그 다음 날 가서 등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등록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자, 2024년도에는 12월 16일부터 18일이 등록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시는 6장 원서를 쓰기 때문에 6개 다 붙을 수도 있죠. 6개 다 붙었다고 6개를 다 등록하면 큰일 납니다. 6개 다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 등록 금지로 합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 붙어도 등록은 한 군데 한다. 요거만 잊어보시면 안 돼요. 등록 기간이 있는 거예요. 먼저 붙고 뒤에 붙고가 필요가 없어요.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붙으면 붙은 대로 잘 쌓아놨다가 등록 기간에 가는 거예요. 그럼 6장 썼는데 6개 다 붙었어. 얘는 원서를 잘 쓴 건가요? 못 쓴 건가요? 걔가 전교 1등이야. 그래서 올 1이야. 이렇다면 뭐 다 붙을 수도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런 아이가 아닌데 6장 다 붙었다. 얘는 점수를 낮춰 쓴 거죠. 합격할 수 있는 대로 낮춰 쓴 거니까 결코 잘 쓴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원서를 진짜 잘 쓰는 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최초 다 떨어졌다가 마지막 날 하나가 딱 붙는 거예요. 자기 점수에 책 꼭지를 쓴 아이인 거예요, 걔는. 그러겠죠. 자, 등록을 합니다. 18일까지 등록을 하면 여러 개 붙은 애가 하나만 등록해야 돼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개 붙은 애가 하나만 등록하니까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죠. 미등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떨어진 아이 중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합니다. 요걸만 알아두시면 돼요. 미등록 충원 통보 마감이 언제인지만 보시면 돼요. 12월 26일 밤 6시예요. 18시입니다. 이때. 그러면 6장 쓴 애가 다 떨어져 갖고 충원 막 돌아가는데 안 되다가 마지막 날 18시에 연락이 와. 걔는 무지하게 행복하겠죠. 그죠? 마지막에 하나 붙은 거니까. 저는 교직 생활에서 그런 경험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다 떨어졌다가 아이가 마지막 날 붙었어요. 그래갖고 저를 보면 신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선생님이 아니라 신이시여. 근데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서 써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하나는 붙여야지. 이거 다 떨어졌다가 이 마지막 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 극적이긴 해요. 자, 이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으면 걔는 떨어진 애가 되는 거예요. 충원 합격까지 안 오면. 그래서 아이들이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붙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붙는 게 슬픈 애가 있어요. 어떤 애죠?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다 붙었는데 싫어. 걔는 수능을 잘 보내요. 수시에 원서 써서 떨어졌을 때 슬펐는데 수능을 잘 봤어. 그럼 떨어진 게 다행이죠. 왜?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수시에 예를 들어 뭐 중앙대 원서를 썼어. 떨어졌어. 슬펐어. 수능을 다 마쳤어. 이건 뭐죠? 떨어진 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수능을 잘 본 아이는 이 충원 기간에 연락이 올까 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연락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마조마하는데 마지막 날 18시에 핸드폰이 울려. 이건 뭐죠? 붙은 거예요. 붙는 순간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걔는 정시는 쓸 수 없습니다. 수시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안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순간에 굉장히 수능 잘 보내는 조마조마하겠죠.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핸드폰을 끄고 잠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락 안 받으려고. 연락을 안 받으려고 핸드폰을 끄고 잠적을 했어. 어떻게 되죠? 대학은 연락을 했다는 근거만 남기면 돼요. 전화 걸었다는 근거. 아니면 웹상에 띄워버립니다. 합격자로. 띄워버리면 합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화 안 받고 도망간다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화 안 받아도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수시 납치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요. 자, 18시입니다. 자, 이때까지 붙으면 일단 수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붙으면 그 학생은 입시도 끝난 거예요. 자, 떨어진 학생들 이제 정시로 가야 됩니다. 정시는 올해는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올해는 1월 3일부터 6일까지이고요. 내년은 지금 고2는 12월 31일부터 3일까지 원서를 쓰는 거예요. 자, 수시는 그냥 6장의 원서를 썼는데 정시는 군이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별로 하나씩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장의 원서를 쓰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수시와 거의 똑같아요. 자, 합격자 발표합니다. 2월 7일 날. 그런데 여러 개 붙은 애는 하나만 등록해야 되죠? 그럼 대학은 미등록이 나오면 떨어진 아이 중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미등록 충원이죠. 미등록 충원 언제예요? 2월 20일 밤 22시예요. 이 미등록 충원의 끝만 알아두시면 돼요. 언제가 마감인지. 2월 20일 22시예요. 그러면 수시에 떨어졌는데 정시에 원서 썼는데 미등록 충원의 마지막 날이 2월 19일 18시예요. 2월 19일 18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러면 정시도 떨어진 거죠. 수시도 떨어지고 정시도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수하기 전에 입시는 3번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에 원서를 썼다면 합격자 발표하고 미등록 충원 통보 마감 2월 19일 18일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2월 21일 날부터 각 대학은 추가 모집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는 뭐 일률적으로 원서를 썼지만 추가 모집은 그 기간 안에 대학이 충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모집은. 자, 올해 걸 잠깐 보겠어요. 올해 2023년이에요. 2월 20일을 기준으로 무려 164개 대학에서 무려 18,000명이나 되는 추가 모집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가 모집은 왜 발생을 하냐면요. 등록 기간이 짧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정시 모집에 원서를 썼는데 3개 붙은 애가 하나만 등록하니까 미등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대학은 떨어진 아이 중에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충원된 애가 이가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등록한 아이가 다른 대학으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떨어진 아이 중에 합격을 시키는데 또 먼저 등록한 애가 또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붙여놓으면 도망가고 붙여놓으면 도망가고 붙여놓으면 도망가고 하다가 충원 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뽑은 거예요, 대학이. 그러면 넘어옵니다. 추가 모집으로. 추가 모집으로 뽑는 대학들이 뭐 이상한 대학이 아니에요. 다 괜찮은 대학이야. 그런데 기간이 짧아서 충원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립대들이에요. 국립대, 서울과학기술대 국립대들이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숭실대 40명, 한양대 29명, 한양대 에리카 21명, 서울홍익대 85명, 세종캠퍼스 30명.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 자, 수시는 6번 원서를 쓸 수 있고 정시는 3번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애가 선생님 저 164개 대학을 다 쓸래요. 다 써도 됩니다.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뭐가 될까요? 전형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전형로 164개 정도 쓰려면 얼마가 될까요? 다 쓰려면 약 500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렇게 뭐 무리하게 쓸 건 아니에요. 무리하게 쓸 건 아니고 자기 점수에 쓰시면 되고요. 추가 모집은 수시 합격자 지원할 수 없죠. 정시 합격하고 등록하면 지원할 수 없죠. 이제 다 떨어진 아이들끼리의 지원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잘 찾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입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수능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이 이제 올해부터 달라진 게 지난 6월 모평 이후에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 흔히 말하는 뭐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일단 수능은 EBS 연계율이 50% 정도 됩니다. 올해도 일부 과목은 50%가 넘었죠. 넘었고 EBS 연계 교재는 2권입니다. 수능 완성, 수능 특강 2권입니다. 2권인데 그게 과목당 2권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수업 부담은 어느 정도 되긴 하는 거예요. 2권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부분 학교에서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EBS 연계율이 50%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시면 1학년 때 공통과목부터 수업하시고 고3이 되면 EBS 교재로 50%의 수능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 3월 달에 바로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근데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모의고사에는 원점수도 있고 뭐 맞고 틀리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표시가 되는데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수능은 한국사 등급만 나오죠. 영어 등급만 나오고 제외국어 등급만. 요 세 가지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래서 등급만 나오는 것이고요. 국어와 영어, 탐구 요 세 가지는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요 과목들은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어렵고 쉽고가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1등부터 꼴등 줄을 세울 수 있죠. 쉬움은 쉬운 대로 이렇게 줄은 서지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성적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점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원점수는 내가 시험을 봐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이게 원점수인데 원점수라는 것은 수능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 점수를 사용합니다. 표준 점수는 일률적으로 평균을 100에 맞추는 거예요. 국어나 수학은 평균을 100에 맞춥니다. 100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편자로 나눠서 이 Z라고 하는 점수를 만들어서 평균을 100에 맞춥니다. 국어 수학은. 그래서 100 플러스 20Z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탐구는 평균을 50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Z 점수를 만들어서 50 플러스 10Z 해서 나오는 점수가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문제가 어려워져서 평균이 낮아졌는데 내가 잘 보면 내 점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만점이 쉬워서 평균이 높아지면 표준 점수는 낮아져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나 쉬웠나는 표준 점수의 만점이 몇 점이지 이걸 보면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133, 114 막 이렇게 나오고 탐구가 64, 60 이렇게 나오니까 학부모님들이 보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잘 보기 어렵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그냥 100분위 점수를 보시면 돼요. 100분위. 100분위는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의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100분위가 100이면 나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가 100%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몇 등이죠? 그렇죠. 1등이죠. 100분위가 0이면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0%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몇 등이죠? 꼴등이죠. 그렇죠. 그래서 100분위를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모의고사를 보면 이 100분위를 보세요. 100분위를 보시고 100분위의 평균을 내버리세요. 평균 100분위. 그러니까 탐구는 두 과목을 보니까 두 과목의 점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버리면 탐구 100분위가 되겠죠. 탐구 100분위 더하기 수학 100분위, 국어 100분위 세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이 학생의 평균 100분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100분위가 100이다. 얘는 전교 1등인 거죠. 1등인 거고 평균 100분위가 90 몇 점 이렇게 나오면 공부 잘하는 거죠. 근데 평균 100분위를 냈더니 뭐 20 몇 점이야. 그러면 얘는 아유 참 20%면 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가 20%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확인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수시 모집에서는 등급만 사용합니다. 최저 등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등급만 사용하는 거예요. 등급에서 국수, 영탐 4개 영역이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요 4개의 영역 중 2개 합이 5야. 그러면 잘한 거 2개가 5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2, 하나 3. 그 이상 잘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요 등급을 가지고 최저 등급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정시 모집은 국수, 영탐을 반영하는데 대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4가지 영역을 25, 25, 25, 25 이렇게 해서 100%를 반영하진 않고요. 대학이 가중을 줍니다. 대부분 인문 쪽은 국어나 뭐 영어보다는 탐구 이런 데 가중을 주고요. 자연계 쪽은 수학이나 과학 쪽에 가중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잘하는 아이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정시 모집은 그렇게 이어진다. 자, 수능의 원점수는 해당 영역에 내가 취득한 점수예요. 내가 취득한 점수인데 아마 그 책자에도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원점수는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준 점수는 상대적인 서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국어, 수학은 평균 100에, 탐구는 평균 50에 맞춰서 만드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분위는 나보다 공부를 못한 학생의 퍼센트. 등급은 끊는 거예요. 등급은 끊는 거. 어떻게 끊냐면 1등급은 4%, 2등급은 상위 11%, 3등급은 누적 23%, 누적 40%, 60%, 뭐 77% 이런 식으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라 하면 우리 아이가 4% 내에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등급은 상위 11% 안에 들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은 이런 시험을 봅니다. 요것이 이제 지금 중3까지예요. 지금 중3. 중2부터는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건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중2는 이제 지금 중3은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1학년 때 공통 과목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이런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1이 들어오면 1학년 때는 공통교육과정을 배우면서 1학년 여름방학쯤이 되면 학교에서 과목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선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나의 진로에 맞는 과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오는 과목인가도 생각을 하면서 과목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 문학은 공통 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이 고등학교 때 둘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작, 언매 둘 중에 하나 선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학년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있으면 2개를 다 배워보고 자신이 좀 더 잘 나오는 걸 수능에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선택하는 시점에서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화법 작문이 강한 아이인지 언어 매체가 강한 아이인지. 수학에서 수일리는 공통이니까 이거는 문이과 관계없이 다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과정상 3개를 다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어보시고 수능에서는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고, 또 일반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 기하를 많이 선택하는 그런 구조예요. 현재의 구조가 그런 구조이고요. 영어는 영어 1, 영어 2 듣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에서 탐구 과목이 있어요. 탐구 과목이 17과목이 있어요. 인문 쪽 과목이 9개, 자연적인 물화생지에서 8개, 17개인데 학생이 수능에서는 2개를 선택합니다. 2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문계 학생들은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 있는 과목을 수능에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고3 때 내신 관리, 수능 관리 같이 할래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17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보통 과학 과목에서 2개를 선택하는 구조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 건 특성화고 아이들이고 제2외국어 한문은 지금 뭐 필수로 꼭 들어야 되는 건 서울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인이 시험 봐서 잘 나오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자연계 학생들은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 점수 산출 부분만 조금 복잡하거든요. 수학 때문에 그런 건데요.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인데 확률과 통계는 조금 쉬운 과목이고 미적, 기하는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점수 산출을 할 때 똑같이 산출을 해버리면 쉬운 거 보내는 유리하고 어려운 걸 보내는 좀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보정 방식. 좀 어려운 구조인데요. 수능에서는 원점수는 쓰지 않고 표준 점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과목은 그냥 원점수에서 평균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눠서 표준화를 시키는 저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국어나 수학처럼 선택 과목의 경우는 선택 과목을 조정을 합니다.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라는 걸 써요. 원점수에서 평균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눈 다음에 그 과목을 선택한 아이의 공통 과목 점수의 편차를 곱하고 공통 과목 집단의 평균을 더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한 다음에 조정 점수라는 쓰는 것을 가지고 조정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로 나눠서 조정 점수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75%니까 곱하기 0.75, 선택 과목은 25%니까 곱하기 0.25 해서 점수 산출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좀 어려운 걸 본 아이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높여주고 쉬운 걸 본 아이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깎는 그런 구조다.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 학생들이 더 잘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미적기하를 본 아이가 확률과 통계를 본 아이보다는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는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 중에 자연계를 쪽에서는 수학에서는 미적기하를 반드시 봐야 돼. 이렇게 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사실 그게 풀어져요. 아무거나 봐도 돼. 이렇게 풀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점수 산출 방법이 이런 식이라면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어나 한국사는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래서 1등급은 영어는 90점인 거예요. 2등급은 80점, 70점, 한국사는 40, 35 이런 거예요. 자, 영어만 잠깐 볼게요. 작년에 90점 이상이 7.8% 정도가 나온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과목은 1등급이 4%인데 영어는 한 7.8% 정도 나옵니다. 그럼 올해 수능은 어떻죠? 어려웠죠. 올해 수능은 어려워져서 1등급이 아마 5% 이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대입 개편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입 개편안의 큰 골자는 두 개예요. 하나는 2025년 고1 입학생 현 중2예요. 중2 학생 2028년도 입시죠.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능이고 하나는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3 내용에 비해서 달라진다는 것과 내신이 달라진다는 이 두 가지 관점인 거죠. 수능 시험은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부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그런 주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 확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정하게 수능 시험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고요. 내신도 공정성에 더 포인트를 넣은 것 같아요. 좀 공정한 게임은 뭘까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개편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신 평가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신 평가 방식은 9등급제 내신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 3등급은 23% 이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2028부터는 동일하게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1에서 5까지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왜 그러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선택 과목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선택 과목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선택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 학생이 과거에는 전교생이 거의 그냥 똑같은 과목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2학년 때 문이과로 나누면 문과 학생들이 그냥 다 듣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게 학점제가 되면서 다양화되니까 듣는 과목이 달라졌던 거예요. 학생들마다. 그러면 듣는 과목의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선택 인원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목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듣는다면 1등급이 4%라면 4%인데 그 과목을 듣는 애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5명밖에 안 돼. 그러면 1등급은 한 명인 거예요. 한 명인 거거든요. 그러면 1등 하는 애가 그 과목을 선택했다면 2등 하는 애는 선택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걔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9등급 제도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5등급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예요. 평가가 학교 시험이 오지선다형, 수능과 같은 오지선다형 시험을 봤었는데 앞으로 2028부터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좀 평가하는 시험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선다형에서 논술 서술형 평가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의 고등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시험이 논서술형 평가가 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선택형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서술형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논서술형 평가에 대한 연수가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출제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논서술형을 좀 강화시키려면 독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달라지는 점을 보겠어요. 지금 중3까지는 공통 과목은 원점수, 그 다음에 성취도는 ABCD, 5단 ABCD의 석자 등급이 9등급제였단 말이에요. 9등급제 이런 구조이고, 그 다음에 진로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이 없는 거죠. 없는 그런 구조였다. 자, 밑에 거는 2028 부분인데 달라지는 건 9등급인데 5등급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등급이. 위에 있는 건 현재 중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고, 아래 거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성취평가제는 똑같이 A, B, C, D 그건 같아요. 다만 등급이 5등급화 된다라는 거죠. 현재 중3까지는 진로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A, B, C 3단 질만 평가만 나왔는데 이제는 모두 5등급 등급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자, 소규모 학교나 소수선택 과목이 있는 그런 학교들은 등급의 불리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해소. 소규모 학교는 사실 뭐 인원이 50명이 넘지 않는 학교는 4%니까 1등급이 한 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1등급이 10%까지 늘어나죠. 늘어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등급 불리함을 다소 완화했고, 또 선택 과목을 꺼려했던 선택 인원이 적은 소인수 과목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등급제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고냐 자사고 특목고냐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발표가 되니까 서울 강남에서는 이건 자사 특목이 유리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동안엔 9등급제여서 4%에 끼기 어려웠는데 이게 5등급제가 되면서 1등급이 10%가 되니까 더 쉬운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학부형들도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9등급에서 5등급이 되면 1등급이 10%인데 사실은 10%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는 건데, 그 학부형님들이 다 자기 아들은 10%에 든다고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9등급제에서 4%는 어려웠는데 4%는 못 들었는데 10%는 다 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10%가 1등급인 거예요. 사실은 90%는 1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착각이 아닐까. 어찌됐든 좀 우수한 아이들이 그런 쪽에 어떤 특목 자사고에 몰려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1등급을 10%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유리하냐는 사실 딱 잡아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말하기 어렵고, 내신의 평가는 그래도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그래도 일반고가 유리하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게 9등급이 5등급 됐다고 자사 특목이 유리해지고 일반고는 불리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과도한 내신 경쟁은 좀 완화될 필요가 있겠죠. 완화가 되겠죠.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학생은 3학년까지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영향을 우리가 추정해 본 건데요. 등급 산출 과목이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전 과목이 다 등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해졌다. 지금 현재는 주로 3학년 때 만들어지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A, B, C 3단 성취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전 과목이 다 5등급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과목은 오히려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은 그러면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를 갖고 학생을 변별할 수 있을까? 일단 등급으로도 어느 정도 변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현재도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이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현재도 그런 대학이 있다. 건대, 경희대, 동대,
뭐 이런 대학들이에요. 정성평가를 하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수험생의 부담도 약간 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 과목이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5등급이니까 4%의 경쟁보다는 10%의 경쟁이라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다만 학교 시험이 선다형에서 논서술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비를 하셔야 돼요. 교육청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논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까 이런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이제 선다형과 보다는 논서술형 쪽이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들어오면 일단 공부하는 방법부터 바꾸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좀 놀다가 시험 때가 되면 그때 좀 반짝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고등학교는 막 놀다가 시험 때 해도 안 나옵니다. 점수가. 왜냐하면 계속 공부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험이 논서술형으로 바뀐대. 이거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독서활동이나 서술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한테 어떤 글짓기나 뭐 이런 거 시키면 요즘 아이들은 글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말은 하는데 쓰는 건 되게 싫어해요. 말은 엄청나게 해요. 조용히 하라 그래도 막 해요. 근데 쓰라 그러면 잘 안 써. 그런 부분이에요. 쓰는 연습도 좀 해야 된다.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남학생들은 문장 하나 쓰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단어로만 대답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하고 2028 시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는 1등급 11, 2등급 1, 4, 2등급 11, 3등급 23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발표된 시안을 보면 1등급 10%예요. 10%. 10% 1등급이죠. 자, 2등급 구간을 볼게요. 2등급이 상위 34%. 현재로 비교하면 한 4등급 앞 언저리까지가 2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5등급 정도가 바뀐 등급의 3등급이 되겠죠. 이런 구조겠죠. 이런 구조. 그럼 1등급 10%, 2등급 34% 이런 구조니까. 그러면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10% 안에 들던지 적어도 2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겠죠. 30% 안에는. 이제 그런 구조. 그래서 소수선택 과목에서 어떤 절대 강자가 있어서 내가 그 과목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과목의 수강 인원은 한 20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1등급이 한 명인데 우리 전교 1등이 그걸 들었어. 그럼 나는 가나마나야. 이런 구조가 10%가 되기 때문에 걔한테 1등급을 줘도 나도 받을 수 있어라는 희망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희망.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자, 명수를 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는 1등급이 8명 정도 됐었죠? 그런데 시안을 보면 1등급이 한 20명 정도 되는 거죠. 요런 구조인 거예요. 요런 구조. 현재 2등급이 22%일 거 아니에요. 11%니까 22명이었는데 바뀌게 되면 10%니까 20명 정도 된다. 요런 구조예요. 요런 구조라서 사실 변별이 안 되진 않아요. 변별 다 됩니다. 이거 될 거고, 아주 상위권 대학에서 내신만 갖고 변별하기 어렵다면 교과세 특이나 이런 비교과 역량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구조. 아니면 수능 체제 갖고 또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평가는 되는 부분이다. 다만 학생들이 경쟁이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뭐 100% 완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역시 고등학교 들어오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구조. 자, 2등급 구조를 보면 한 68명 정도. 현 상황에서 4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가 그냥 2등급이 되는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수능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수능은 영역별 평가 방식과 점수 체계 뭐 이런 부분이나 EBS 연계 요거는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된 거고, 달라지는 건 선택 과목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형 과목이 체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있었잖아요. 언어와 매체, 합법작문 선택 과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유불리가 있었던 거예요. 수학에서 확통, 미적, 기하 세 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실제로 수학도 확통은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받고 미적기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받는데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지금 수능 시험을 보고 수학에서 1등급 전체 지금 예전에는 문과, 이과가 등급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문과는 문과 안에서 1등급 4%였고 이과는 이과 수학, 수학 가형에서 1등급 4%였는데 지금은 통합 같이 본단 말이에요. 같이 본 다음에 1등급 4%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1등급의 95%는 미적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2등급이 11%인데 그 11% 안에 거의 85% 정도가 이과 학생인 거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 선택형 수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시 모집에 이과를 본 아이가 문과로 역교차하는 것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문과 침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고민이었던 거예요. 공정성 부분에서. 또한 탐구 선택 과목에서 100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가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이제 표준 점수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이 이제 어느 과목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왜냐하면 과목 선택에 따라 다 맞았는데도 100분위 100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다 맞았는데. 문제가 어렵고 이러면 100분위 100이 나오는데 문제가 쉬우면 안 나오거든요. 표준 점수도 똑같아요. 내가 다 맞았는데 그 과목이 어려운 과목을 다 맞았어. 그러면 표준 점수가 70점까지 나오는데 그 과목이 쉬웠거나 그러면 다 맞아도 표준 점수가 63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63점을 본 아이는 다 맞아도 서울대 써봤자 떨어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애가 잘못한 건 아닌 거잖아요. 과목을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그 과목이 그렇게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목을 선택했는데 점수에 따른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자. 똑같이 보자 해서 똑같이로 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똑같이로 가다 보니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은 독서 문항이고 선택은 화작, 언매 둘 중 하나 선택이었던 거예요. 저 왼쪽이 지금 중3 학생들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바뀌는 쪽을 보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공통 과목으로 똑같이 보는 거고 수학도 현재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이었는데 똑같이 간다. 영어 다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회 과목도 17개 중에 2개 선택인데 통사, 통과 똑같이 간다. 그러니까 지금 중2부터는 모든 과목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3까지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선택인데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똑같이 봐서 똑같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공정성 측면에서 많이 집어넣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2028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 개편을 보면 현재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앤 것이 2028 수능의 가장 큰 개정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구의 학습량은 다소 증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문과 학생들은 사회 과목에서 2과목만,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 과목에서 2과목만 했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전체 다 수능에 내니 아이들이 사회과학을 다 공부해야 되니까 학습량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주로 수능에 있는 과목이라서 1, 2학년 때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구조예요. 이게 지금 중2 학생들부터 바뀌는 2022 교육과정이에요. 2022 교육과정입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배웁니다. 지금 중2, 중3은 아니고요. 보세요. 저 왼쪽에 국어, 공통국어 1, 2, 공통수학 1, 2, 영어 1, 2, 한국사 쭉 배우는 거예요. 저기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공통과목은. 그리고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고2, 고3으로 가면서 학생이 선택을 해서 배우는 과목인 거예요. 이렇게 배웁니다. 이 중에서 수능은 여기만 나옵니다. 수능이 나오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사, 통과, 한국사 수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2 때 배우는 화작, 독서와 문학, 그리고 수학에서는 대수, 미적, 확통, 그 다음에 영어 1, 2 이 부분이 수능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논의되는 부분 중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 투와 기하를 심화 선택으로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시안에서는 심화 선택으로 미적 기하를 넣어놓고 그것은 원하는 학생만 선택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시안이고요. 최종안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다만 저쪽에 왼쪽에 일반 선택하고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현재 확정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논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확정이고 일부는 바뀔 수는 있겠죠. 일부는 바뀔 수 있고 최종안은 내년 2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년 2월 달에 나오는 최종안을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되고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학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거지
공부 못하는 학생을 뽑는 대학은 없어요. 그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학교 시험 다 끝났어요. 학교에서 뭐 진도 나가는 것도 없어요. 그죠? 고등학교 들어가는 내년 3월 1일까지 인생에 있어 너무너무 행복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고3 이맘때는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는 머리가 복잡해요. 대학 원서를 써놓고 붙으면 좀 낫겠지만 떨어지면 정말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중3 이맘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한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적어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어떤 기초 혹은 독서 활동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는 애하고, 그냥 이 좋은 세상 노세 세워라 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확 차이가 나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3월달에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 보자마자 확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시간 관리를 잘해서 영어 수학의 기초를 닦은 애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험 보면 점수 잘 나와요. 걔는 그러면서 정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놀다가 딱 들어갔더니 어이구 이게 뭐지? 영어 수학이 다른 데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걔는 학원을 다닙니다.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 다니면서 성적을 막 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험 봤더니 원래 있던 애는 더 앞서가 있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면서 따라가면 도망가고 그 아이들은 3년 내내 영수학원 다녀요. 3년 동안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준비된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탐이나 과탐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진로 관련된 활동들을 하여 나갑니다. 그 3개월의 차이가 계속 멀어지니까 오늘 오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금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가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지만 이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이때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1년 뒤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내가 대학을 안 갈래요 그러면 뭐 상관은 없지만, 대학을 갈래요 그러면 어느 대학이든지 공부 안 하는 애를 뽑는 대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상되는 대학별 전형의 변화인데요. 대학은 어떻게 할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성적만 갖고 뽑는 전형인데 9등급제보다는 5등급제가 어쩌면 좀 변별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줄일 부분도 있거나, 아니면 일부 정성평가를 넣거나, 아니면 수능 체제를 넣는 그런 방법으로 대학은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것이 9등급이 되든 5등급이 되든 다 걸러집니다. 이건 왜냐하면 내신만 갖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라고 하는 서류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면접 비중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다. 학종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활동의 내용을 기록해 보는 게 좋아요.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됐지, 이런 것들 좀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면접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가서 여기 울산의 진로진학센터에 오시면 모의 면접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모의 면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은 어떻게 될까? 논술 전형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막 줄어들었는데 최근의 경향은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쯤에, 아니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쯤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할 수 있다면 그때 준비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시, 이건 수능 위주잖아요. 이건 고등학교 들어오셔서 모의고사 점수, 모의고사 시험을 계속 보시고, 내신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이라면 정시가 어쩌면 더 맞는 학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성적이고 교과 활동입니다.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의 활동인 거예요. 수업 시간의 활동인 것이고, 그다음에 수능이죠. 수능이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보는 대학별고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대학은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신 성적 위에서 수능의 준비, 그리고 대학별고사의 준비까지 한다면 대학 입시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수선택 과목이 등급이 불리할까,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내신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전공연계 고과목의 선택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나 여러 가지 진로 활동을 하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오면 또 합니다.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어느 계열 쪽, 어느 분야 쪽이 유리할까를 보고 그렇다면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연수를 강화시켜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또 학교에는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상담도 해보시고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진로진학센터에 오셔가지고 진로 관련된 상담도 해보셔도 돼요. 그런 부분이고 일단 논서술형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 단위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생 여러분들도 어떤 독서활동을 통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발표된 개편안의 시안이고요. 현재 이 시안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틀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 틀은 가되 세세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뀌는 최종안은 내년 2월 달에 꼭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교 현장에서의 변화인 거죠. 아이들은 어느 학교를 선택할까? 그래서 일반고를 갈까? 자사특목을 갈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신이 9에서 5로 달라진다고 자사특목이 확 유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사특목이 유리한지 일반고가 유리한지는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 학생이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과학 중점 학교인지 무슨 외국어 중점 학교인지 뭐 국제 중점 학교인지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맞는 것인지 또한 이런 특목고는 기숙형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숙형 부모랑 떨어져서 있는 것이 있어도 나는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인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면서 폭넓게 따지셔야지 제도가 바뀌어져서 일반고보다 자사특목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1학년 내신 아주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 잘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들어와서 첫 번째 시험이 거의 인생의 50% 이상 좌우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던 때에 전교 1등 하는 아이라면 거의 끝까지 전교권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바닥을 친 애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전교 1등을 할 확률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4등급 하던 애가 어쩌해서 서울대 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현직에서 이런 경우는 한번 봤어요. 수능 4등급이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경우는 한번 봤어요.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수능 4등급이 어떻게 서울 의대 가죠?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수시로 갔습니다. 내신은 1등급이었어요. 일반 전형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런 케이스는 돼요. 그러니까 걔는 수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신하고 활동하고 면접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신 1등급이 간 건데 소문은 어떻게 나냐면 수능 4등급이 갔대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수능 4등급 절대 못 갑니다. 정시에서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물론 첫 번째 시험을 좀 망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보일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학년 들어와서 첫 번째 시험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된다. 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졌다.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국어면 국어 과목에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는 영어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성취 기준대로 수업을 하고 그 아이의 성취 수준을 판단해서 교과서 특에 적어줍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열심히 따라가고 뭐 발표시키면 발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내신이 좋고 내신을 통해서 수능과 대학별고사도 준비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요거는 지금 교육 통계예요. 2023년 올해 겁니다. 올해 4월 1일 날 통계청에서 학생에 대한 통계를 내서 7월 1일 날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안을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39만 4천, 올해 졸업한 애가 43만 1천이었어요. 지금 고3은 어찌 보면 행복한 입시예요. 학생들이 줄었어요. 3만 이상 줄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고2는 고3보다 늘어납니다. 약 2만 명이 증가해요. 지금 고1 2007년생 황금돼지예요. 황금돼지의 애를 낳으면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태어난다? 46만 8천이에요. 엄청 늘었죠? 지금 고1일 때는 대학 가기 힘들겠죠. 지금 고3 39만 4천보다 46만 8천 무려 7만쯤 늘어나잖아요. 경쟁률 세지고 커트라인이 높아지겠죠. 지금 그게 고1이에요. 근데 사실 불안한 건 고1보다 고2가 더 불안해요. 고2 학생들 보세요. 지금 고3보다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고2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있어요. 재수하면
죽는다.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저 때는 내년이에요. 아이들이 하향 안정 지원을 합니다. 커트라인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구조이고. 자, 지금 중3을 볼게요. 고1보다는 일단은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1 지금 황금돼지 2007년생이 커트라인을 좀 높여놨을 텐데 중3은 좀 떨어뜨리게 됩니다. 중2 더 떨어지죠? 밑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어요. 학생 수가 줄어요. 학력 인구가 줍니다. 학력 인구가 줄면 경쟁률이 낮아지고 합격선 낮아져요. 그런 것이 인구 통계에서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5 입시를 가지고 내년 입시를 가지고 따져봤어요. 대기업이 발표한 수시 정시의 총 모집 인원은 34만 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 그런데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죠. 학생의 합분 41만 5천인 거예요. 요건 4년제 대학의 총 모집 인원이 34만. 그러면 여기 2년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2년제. 전문대학, 뭐 사이버대학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50만 정도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학생 수는 41만 5천. 그러니까 대학에 뽑는 인원이 더 많은 거죠. 아이들은 어디든지 갈래요. 그러면 다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런 구조. 그래서 지금 대학이 큰일 났어요.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그야말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지금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을 봐야 돼요. 울산을 봤더니 울산에는 대학이 없어서 총 모집 인원 2,700, 학생 수 9,300 이런 구조인 거예요. 자, 부산을 보세요. 부산에 33,800을 뽑아야 되는데 고3은 22,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서울로 가고 공부를 조금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자기 동네 부산을 가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원, 충남북, 전북 다 똑같아요. 공부 잘하면 서울로 가고 조금 못하면 자기 동네 가면 돼요. 울산은 공부를 잘하면 서울로 가요. 못하면 울산도 못 가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 타시도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유학 가는데 내가 사는 울산은 공부를 못해서 타시도로 유학을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유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참 대학 들어가기 쉽지만 울산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다라는 거,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걸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은 아까 나왔지만 내년은 79.6%, 수시, 정시는 수시하고 정시인데 이 수시를 잠깐 보세요. 수시가 79.6%, 정시가 2.4%예요. 근데 수도권 쪽은 뭐 정시가 많죠. 수도권 쪽은 정시가 35, 수시가 65인 거예요. 비수도권은 수시가 거의 89, 정시 1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쪽에 있는 대학들은 다 수시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이 약 35%의 정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신 관리 열심히 해서 많이 뽑는 수시에 어떻게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데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면 정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떠한 구조로 선택할까? 일단 고3이 되면 대학을 선택할 때 학생이 내신 성적이라는 걸 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정시 모집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내신을 가지고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조금 좋은 대학을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에 붙으면 정시는 못 가는 구조니까 그런 거예요. 내신보다 수능이 잘 나온,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아이라면, 내신보다 모의고사 잘 나와요? 얘는 수시에 상향 배팅할 수밖에 없어요. 상향 배팅하고 떨어지면 정시에 가지, 이런 심정이겠죠.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면 얘는 수시에 빨리 붙어야 돼요. 빨리 붙어야 되니까 적어도 한두 장은 하향 안정 지원을 해야 돼요. 내신과 모의고사가 비슷하다면 이 아이는 적정, 소신, 뭐 상향 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라는 것과 모의고사 성적이라는 걸 가지고 수시에 집중할 건지 정시에 집중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스스로 선택하는 데 있어요. 선생님, 전 내신 망했어요. 그러니까 정시 갈래요. 제가 대답해요. 그것은 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다. 중간고사 끝나면 꼭 애들이 찾아와요. 선생님, 저 내신 폭망했어요. 그래서 정시 갈래요. 정시는 내신 폭망한 아이를 뽑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신 망했다고 정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정시 갈래요 그러려면 애가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좋아서 선생님 정시 갈래요. 이건 예의가 되죠.
근데 모의고사 점수도 낮은데 내신 방해했으니까 갈래요?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유리한지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학교에 있는 진로진학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 전형은 내신과 수능 최저. 종합 전형은 서류죠, 서류. 서류는 생활기록부예요. 생활기록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세특이에요. 교과 세특은 수업 시간의 역량이에요. 그 역량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인데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판단하세요. 그런 부분이고, 정시는 수능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지, 스스로 뭐 정시 갈래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교과 전형부터 이제 전형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 전형, 전국적으로는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죠. 약 15만 4천 정도를 뽑는 그런 전형이 교과 전형이고,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 일단 맞춰야 되잖아요.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합격선은 낮아진다. 이 점을 보셔야 되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이런 계통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내신은 떨어지고 낮을수록 높아지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런 정도 보셔야 되고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보통 내신이 1점대예요. 스카이를 간다 그러면 보통 내신이 1.5 앞에 있어요. 서성환을 간다 그러면 1.5 뒤에 있고,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고, 지방에 있는 어떤 국립대학은 다 2등급대, 혹은 서울권에 있는 중위권 대학 2등급대. 3등급 그럼 대부분 경기권이에요. 경기권. 4등급 그러면 충남, 천안, 아산 정도 돼요. 5등급 그럼 대전쯤 됩니다. 등급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죠. 있는 대학. 있는 대학. 수능 최저가 있으면서 비교과 혹은 서류를 반영하는 이 두 대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과인데 서류를 반영해. 어디? 고대, 경희대예요. 이 두 대학은 교과지만 학종처럼 서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죠. 없는 대학. 수능 최저 없이 가야 되니까 내신의 합격선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면접을 보기도 하고, 교과인데 서류를 보는 검대, 동대, 고대, 경희대, 건대, 동대, 현재 4개 대학은 교과지만 서류를 본다. 서류를 본다는 것은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활동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과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집중적으로 할 과목이 달라지는 그런 전형이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 알아두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내가 충족할 수 있느냐, 이걸 보면서 준비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현재 약 23.1% 정도 뽑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라고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죠. 서류 그리고 면접으로 뽑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들이 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전형하면서 많이 준비하는 전형이기도 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소질과 적성과 잠재력, 인성 등을 총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때 평가하는 서류는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뭐 자소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활동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리고 면접으로 확인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학종에서 평가하는 건 딱 3가지구나. 첫째,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얘가 교육과정을 얼마나 이수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인가.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어떤 탐구력을 지녔지? 라고 하는 학업 역량,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진로 역량이죠. 진로 역량에서 첫 번째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에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시면 과목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과 가지? 나 간호학과 가고 싶은데, 그러면 영어나 생물학, 생투, 생환, 생투, 화학, 화투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호학과 가고 싶다. 나는 기계공학과 갈래. 물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리원, 물리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구조예요.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인문계 쪽은 이렇게 연계력이 좀 적어요. 인문계 쪽은. 그런데 사학과를 간다 그러면 역사가 관련 과목이겠죠. 동아시아사, 세계사 뭐 이런 거겠죠. 지리학과 간다 그러면 세계지리, 경제지리 이런 거겠죠. 윤리 쪽으로 간다 하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이런 계통이겠죠. 그러니까
인문계 쪽은 그렇게 딱 뛰어나는 그런 부분만 있고 직영계가 좀 짙고요. 자연계 쪽은 물화생지가 극명해요. 물리 쪽인지 화학 쪽인지 생물 쪽인지 지구과학 쪽인지 선택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의 성취도가 중요해요. 그 과목의 성취도. 어떤 애가 수학과를 가는데 전체적인 평균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되는 애예요. 걔가 수학만큼은 다 1등급이야. 그리고 수학과에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애가 3등급 정도 하는 애가 수학은 다 7등급이야. 그리고 수학과에 원서를 쓴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된 과목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로 탐색과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창체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요한 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에요. 대학은 학업 역량을 더 높이 보는 대학이 있고 진로 역량을 더 높이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죠. 공동체 역량은 대부분 만점이긴 해요. 협업, 소통, 나눔 배려, 성실,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만점인데 학교에서 무슨 뭐 학폭 사건이 연루됐다 그러면 걔는 끝이죠. 그건 끝이에요. 그건 끝이에요. 학폭 누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규칙 잘 지키면 돼요. 규칙 잘 지키면 대부분 만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를 뽑는데 고등학교 때 충실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와서도 잘할 거라는 가정으로 뽑는 전형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학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학업 역량을 보죠. 학업 역량은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학업 역량이에요. 수능 최저는 일부 대학만 수능 최저가 있어요. 대부분은 수능 최저는 없는 그런 전형이고 진로 관련한 활동까지도 보고 판단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회학과를 가고 싶은데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질문하죠.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로 가세요.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학과 인재상 혹은 우리 학과는 이런 학생을 원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따오시면 돼요. 저는 서울시립대 뭐 고려대 이런 데서 따갖고 온 건데요. 사회학과 보세요. 사회 현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력을 갖추고 창의적 도전적 문제제기 가능한 학생 이렇게 딱 이런 애 뽑고 싶어. 이렇게 대학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난 다음에 2학년 초에 생활기록부를 띄워보셔야 돼요. 띄워보고 내가 사회학과를 가는 아이인데 사회 현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력을 갖추고 도전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학생이라고 쓰여져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생기부를 띄워보고. 그래서 저런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활동을 하시면 되고 없다면 남은 기간에 보완하셔야 되겠죠. 경영학과 갈래요. 수리분석력, 정보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 경영학과 가려면 수학 잘하고 정보 잘하고 외국어 잘하는 애를 뽑을 거야 라고 대학이 제시한 거예요. 자연계 쪽을 볼게요. 대부분 수학과학이에요. 자연계 쪽은. 기계공학과, 기계 및 정보과학 기술에 흠이 높고 창의적인 사고력이 있는 학생 이렇게 딱 나왔다. 높은 윤리의식과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하고 수학, 과학, 외국어 역량 갖춘 학생이에요.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외국어 잘하는 애 뽑을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몇 개의 샘플만 보여드린 건데요. 이런 것들은 그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있고 못 찾겠다 그러면 울산 진로진학 지원센터 가세요. 센터 가면 거기 다 있어요. 이 센터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보면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 이거를 결정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3학년 때 원서를 쓸 때는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한 학과로 원서를 쓰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큽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만 뽑기 때문에 학과 상관없어요. 내신 아까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 이외의 다른 학과들은 내신만 갖고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관련된 학과 관련된 역량과 활동이 있냐 없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동아리도 중요하죠. 동아리도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제 뭐 자율동아리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동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첫 번째 동아리 갖고 고민을 합니다. 대학이 대부분 고등학교가 대부분 3월 말이나 4월 초에 동아리 선발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이가 내가 어느 동아리 들어가야 되지? 자신의 진로 관련한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진로 관련한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가 생물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생물과학, 생명과학과에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평가할 때 너는 생명과학부 활동을 했으니까 생명과학과 합격, 너는 안 했으니까 불합격 이러지 않아요. 뭘 했니가 중요해요. 뭘 했니. 그러니까 일단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뭔가 연구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에 뭐 아이들한테 탐구시키고 탐구 보고서 같은 거 쓰게 하거든요. 그때의 탐구 보고서를 진로 관련된 걸 해주는 게 좋겠죠.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진로가 아직도 여러 개예요. 그럼 여러 개를 하셔야 돼요. 그럼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입 전형이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대학으로 넘어가는 거. 수상 경력 다 미제출이잖아요.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건 6번에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성적이에요. 그다음에 교과 세특. 수업 시간의 기록이에요. 교과 세특.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8번.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겁니다. 학생의 추천서와 같은 거예요.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이 써주는 겁니다. 3학년 때 건 대학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연말에 작성하는 건데 3학년 중간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1, 2학년 거만 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오시면 일단 담임선생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담임이 미워도 싫어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어쩔 수 없어요. 8번 담임선생님 씁니다. 자, 종합의견, 교과 세트. 그 다음에 창체. 창체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건 생활기록부에서 창체, 교과 세트, 종합의견 요 세 가지만 넘어간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에 영향력은 커졌고 어찌 보면 이 교과 성적이나 교과 세특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안 들어가니까 대학에 갈 때.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이 전공을 정해놓고 전공 관련한 활동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활동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활동을 하다가 뭐 경영 경제 관련한 활동을 했어요. 고3 때 원서를 쓰려고 그랬더니 경영 경제 너무 높은 것 같아. 선생님 저 학과를 바꿀래요. 낮은 학과로 바꿀래요. 바꾸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활동한 거를 가지고 뽑는 것이기 때문에 낮아도 원서를 쓰셔야 돼요. 정말 자신 없으면 대학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논술 전형은 많지 않지만 요거는 고2 여름방학 때 하라 그랬죠? 하시고 인문 논술, 자연 논술 두 가지예요. 인문 논술은 제시문을 읽고 꼼꼼히 읽고 논제에 맞는 답을 주는 것이고 자연계는 문제 푸는 거야. 수학과학 문제 푸는 것이다. 수능 최저 있냐 없냐를 잘 보면서 써라라는 거죠.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는 굳이 논술을 할 필요 없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면 되죠. 내신이 어느 정도 되고 활동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나는 활동도 그닥 아름답지 못하고 내신도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건 논술 전형. 보통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준비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약 11,266명 2025 기준으로 그 정도 뽑고 있고요. 대학이 폐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폐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중3, 중2 학생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일단 준비가 안 돼요. 고2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해보셔라. 자, 지시문이 쉬워지고 교과서와 EBS에서만 나오는 게 논술 전형이기도 하다. 자, 논술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2 여름방학 정도 됐을 때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내가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때. 지금은 풀어도 판단을 못해요. 판단하시고 이 정도 내가 해볼만 해.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문제를 풀어봤는데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수능 준비하세요. 문제 풀어봤는데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해볼만 하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뭐 학원까지 안 가셔도 되고 요즘에 EBS 논술도 잘 나오니까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5월 달에 대학이 모의 논술이라는 걸 봅니다. 모의 논술은 그해 논술의 방향을 대학이 제시한 거예요. 우리 올해는 이렇게 낼 거예요 라고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모의 논술을 꼭 풀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너무 늦게 준비해서 잘 안 되는 것이고요. 2학년 한 여름방학 정도 그때가 적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시모집인데요. 정시모집은 수시에서 뽑지 못해서 넘어오는 인원들이 있죠. 넘어오는 인원이 있어서 원래 발표된 것보다는 사실은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넘어온 인원 때문에. 그래서 특히 보시면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가 많이 넘어오잖아요. 많이 넘어오는 이유는 수시에 뽑았는데 이 아이가 도망간 거죠. 그죠? 뽑아놓으니까 도망가고 뽑아놓으니 도망가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넘어온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연세대학이죠.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정시는 이렇게 넘어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넘어오는 게 있어서 그러면 고대나 연대는 뭐 100몇 명씩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예. 이 학교는 다 뽑겠죠. 인원을. 뽑으면 그 밑에 대학으로 영향을 계속 주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발표된 것보다는 정시는 충분히 넘어온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수시의 충원이 다 끝나고 2월 인원 몇 명이 넘어왔는지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지금 준비하기는 어렵고요. 수능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시 모집은 군이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습니다. 군별로 있어요. 서울대는 나군, 지라고 쓴 건 이제 지군 146명, 일반 전형 1115명 이렇게 뽑는 거예요. 연대가 좀 특이한 건 나군에 예능 120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고려대도 두 가지죠. 교라고 쓴 게 내신 성적 들어가는 거. 일은 일반 전형 내신 성적 안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내신 성적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대학마다 경쟁 구도 때문에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가군이고 이런 대학이 나군이고 이런 대학이 다군이구나. 각 군별로 한 장씩만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나군에 서울대 쓴 애는 가군에는 연대나 고대를 쓸 것이고 다군은 쓸 게 없겠죠. 뭐 성대 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시 모집이다. 그래서 경쟁 대학과의 관계를 보면서 쓰는 것이고요. 수능의 반영 방법과 반영 영역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시는 이제 수능이 끝나봐야 돼요. 수능이 끝나고 그의 수능이 어떤 난도로 출제가 됐고 어느 영역이 좀 점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부분 또 내가 취득한 점수가 유불리 어떤 부분이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보면서 하는 전형이라서 그것은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고3 때 수능 끝난 다음에 저희 EBS에서 또 정시 설명회를 하고 또 EBS IE에 들어오시면 띄워져 있습니다. 파일이 띄워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3 학생들은 이제 뭐 정시에 대한 준비보다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데 좀 준비를 빨리 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지금 11월이에요. 11, 12, 1, 2 요 기간 지금 거의 한 100일 정도 남은 이 기간을 놀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남들보다 좀 성적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점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과목 선택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이해죠. 나는 누구인가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나의 흥미적성이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가. 그것이 탐색이 돼야 돼요. 탐색이 되고 됐다면 그러면 나는 어느 진로로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진로가 정해지면 세 번째는 그럼 나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지? 그러면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동아리를 해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는 나의 이해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진로가 뚜렷한 애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간호학과 갈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될 거예요. 이런 아이들. 선생님 저는 교육대학을 가서 초등교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뚜렷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신 뚜렷한 꿈대로 진로 탐색을 하면서 과목 선택을 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들어와서 진로가 없어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진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진로는 누가 찾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찾으려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그리고 중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50% 정도는 그 진로가 없어요. 진로가 없어요. 너 잘하는 게 뭐니? 잘하는 게 없어요. 뭘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 공부는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는 하기 싫은데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다. 공부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뭘까요? 없죠.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직업이든지 그 직업의 최고가 되면 돈은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직업이 되든지 그 부분에 네가 최고가 되고 너만 알고 있는 너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최고가 될 수 있고 최고가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지 돈 많이 버는 직업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학생들이 진로가 없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 뭔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동물이 좋고 동물을 고치고 싶어. 수의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성적을 봤더니 거의 바닥이야. 그러면 그냥 없어요로 표현해버리는 거야. 아이들이. 있는데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라면 수의사의 꿈은 멀어졌지만 애견 관련된 동물 관련된 일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자기 이해를 일단 합니다. 진로 탐색을 해요. 이때 그냥 없어요라고 몸을 가둘 것이 아니라 몸을 열고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이런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 일단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수업 시간에 어떤 것과에 중점을 줄 건지 이런 탐색기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진로 결정을 해야 돼요. 해놓고 나는 어느 활동에 어떤 학생부로 어떤 심화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고3이 되면 준비된 걸 가지고 수정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원서를 쓴다. 이런 구조로 대학은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중3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놀지 말고 어떤 기본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도 또 대학 입시도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